네, YTN 정치부 기자들이 화제의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 생생한 정치 인터뷰 YTN 당당당에서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사실 4+1 협의체일 테고, 네. 거기에 협의체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대표자로 들어가시는 게 이제 김관영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네, 예. 오늘도 회의가 있으시다고요? 네, 잠시 후 3시부터 선거제 협상을 위한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예.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이제 크게 두 부분, 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일 텐데요. 네. 좀 어느 쪽이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둘 다 가속도가 붙었죠. 예, 저희는 오늘 안으로는 어쨌든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일 아침까지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해서 오늘 늦게까지라도 작업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선 선거법 부분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현재 이제 시중에는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연동률 50% 안을 중심으로 4+1 협의체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게 맞는 것일까요? 네, 그 정도는 거의 큰 틀에서는 합의가 사실상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세부적인 방향으로 석패율제를 권역별로 도입할 것인지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또 소위 연동형 비례제로 배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제한할 것인지, 소위 캡을 씌울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중점적으로 지금 아마 오늘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좀 조율하고 계시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예. 이런 안이라면 사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실익이 좀 적은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뭐 225석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가는 게 더 이익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225대 75석을 사실 뭐 저도 당시 패스트트랙 4월달 당시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그대로 부의를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원안을 그대로 올려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다소 좀 후퇴를 하더라도 수정안을 올려서 통과를 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올해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좀 아쉽지만 그 정도로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협상을 하는 예, 것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거제와 네. 250석 제도는 네.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이런 비판도 예.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만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요소를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큰 발걸음을 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금방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지금 비중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자유한국당도 협상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적어도 최선의 강행 처리보다는 최악이지만 합의를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매듭을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아까 기자회견도 그렇고, 네.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여러 차례 민주당을 사실상 향해서 네. 원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라라고 네. 경고를 하셨었는데요. 네, 예. 협상에 임하는 민주당의 태도,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주당이 이제 협상 막판이 되니까 당의 입장, 또 당리 당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소위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에게 얼만큼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소위 뭐 캡 씌운다 이런 건 솔직히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얘기들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개혁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당초에 225대 75를 합의했던 그 정신으로 좀 회귀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거법 이야기 말고 이제 공수처법 얘기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현 정권의 무소불위의 칼이 될 것이다,
어떤 그런 무기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네. 비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지금 7,000명 정도 되는데요. 7,000명 중에 순수 야당 인사는 지금 국회의원 110명 정도고 나머지 고위급 공직자들은 대부분 다 여권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명 중에 110명을 제외한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변혁까지 포함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한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만약에 그쪽에서 범죄 혐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면 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하고 싶어하는 저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의지를 저는 좀 신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고 과거 자유한국당도 한때는 야당이나 여당일 때 또 공수처법에 대해 찬성했고 또 유승민 대표도 대통령 후보일 때 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특히 검사와 판사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수처가 그 부분만 감시하는 기능만 하더라도 사법 체계가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4+1 협의체에서 이견 뭐 어떤 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지금 기소심사위원회를 둘 것인가 그리고 기소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권고적 효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속력을 부여할 것인지 이 문제가 있고요. 공수처장 이외에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그 임명 권한을 공수처 처장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줄 것인지 이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가 알아서 수사 이첩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수사 이첩을 할 것인가 이 부분 뭐 크게 세 개 정도로 지금 많이 압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한국당을 향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혹시 실제로 물 밑에서 혹은 물 위에서 네. 그런 접촉이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물 위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뭐 제가 물 밑에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예. 저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 한국당 의원님들에게 제가 중재안을 지금 제시를 했고 한국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의 또 다른 우려,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우려가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네. 막판에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이 같이 손을 잡고 네.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다른 야당들을 제외한 채. 네. 이번에도 혹시 그런 민주당과 한국당의 막판 손잡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손잡고 마지막에 이제 처리를 한 건데 이거는 선거법이고 지금 4+1을 지금 예산부터 시작해서 쭉 신뢰를 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진행해 왔는데 나머지 세력을 빼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둘이 손잡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일 못하죠. 예, 만에 하나 설사 자유한국당과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4+1 협의체 이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뭐 언제 처리하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네. 내일 실제로 처리 시도가 가능할까요? 아마 내일은 선거법을 상정해 놓으면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법을 상정하기 전에 나머지 비쟁점 법안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다 처리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선거법을 상정하면 그때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내일 또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내일 금요일 날 오후에 지역구에 많은 일정들이 있지만 일단 다 취소하고 국회에서 대기하고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주 안에도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당수 처리될 수도 있겠군요. 다음 주 안으로? 혹은 이주 정상적인 저희 생각은 내일까지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첫 번째로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적어도 지금 4월 17일 날이
예비후보자 등록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선거법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왕 모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당 이야기 하나만 네. 좀 여쭙고 싶은데요. 치고 아픈데 또 찔르시네요. 최근에 그 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네. 손학규 대표가 조만간 있을 예비 후보자 등록일을 전후해서 네.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네. 당이 정비가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진위가 있다고 봐야 될지요? 저는 손 대표님이 용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승민 계에 계신 분들이 탈당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두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손 대표님이 당의 새로운 활로와 더 큰 통합을 위해서 이선으로 물러나신다는 결단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과 4+1 협의체의 논의 향방에 네. 대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